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할로윈데이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에서 이벤트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그래도 20대의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로윈데이가 되면 이태원역 근처에 사람이 많아져요. 그런데 2022년 이후부터는 할로윈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한편으로 조금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아주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할로윈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좁은 골목으로 몰리면서 159명이 압사로 사망했습니다. 그 속보를 실시간 뉴스로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봤던 주변 사람들은 큰 트라우마로 아직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이때부터 강하게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탄핵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정부에 대한 분노가 밖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찍 잠들어서 속보를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식을 접했는데 정말 너무 끔찍했습니다. 젊고 어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정부는 이런 위험을 미리 대비하지 않았고 심지어 참사가 일어난 후에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를 수습하는 정부의 방법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지침들이 내려왔어요. 예를 들면 희생자를 사망자로, 참사를 사고로 표기하라고 했고요. 원래는 근조라고 쓰여진 리본을 추모하는 의미로 가슴에 다는데 글씨 없는 리본으로 바꿔서 달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할로윈 날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모든 경비 인력이 그곳에 배치되었고 결국 이태원에는 경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으면서 화가 나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화가 나는데요. 이런 사건이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슬펐고 가장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하게 된 아주 큰 사건이에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사건을 소개한 이유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죽음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죽음과 관련된 대표적인 한자어로 사가 있습니다. 이 한자어의 발음과 숫자 4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한국의 빌딩에는 4층을 F층으로 표기하기도 해요. 특히 병원 건물에서는 거의 99% 4층이 F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숫자 4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좋아하는 숫자로 4를 말하는 한국인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한자어 4가 들어간 단어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 단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망이란 단어예요. 한국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공식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거의 안 들어간 느낌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태원 참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지침 중에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하라고 했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희생자는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에 반해 사망자라고 하면 그냥 죽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떤 감정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건조한 단어죠. 그러면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표기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얼마나 이상한 건지 느껴지시나요? 정말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망이란 단어는 아주 공식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병원 기록이나 행정 문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사체라는 단어예요. 사람이나 동물의 죽은 몸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보다는 동물을 가리킬 때 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역시 사망과 비슷한 느낌의 단어로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말로는 시신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사체보다 조금 더 높여서 부르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나 기사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라는 문구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인데요. 가장 먼저 소개할 단어는 자연사입니다.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경우를 뜻해요.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자연사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병에 걸려서 사망했을 때 병사했다 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병으로 죽다라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아팠거나 혹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신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그분은 오랜 투병 끝에 병사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고사라고 합니다. 사고사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가족들의 슬픔이 매우 큰데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후유증이 꽤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을 가는 일은 정말 발걸음이 무거워요. 갑작스러운 사고사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사, 병사, 사고사로 죽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명복을 빌어주는데요. 반대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죽음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벌을 받아 죽는 경우인데 이것을 사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내리는 가장 무거운 판결, 즉 죽음의 형벌을 뜻합니다. 한국은 형법상 사형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997년 이후
집행이 중단된 상태예요. 즉, 사형이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상 실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요즘 사형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비상계엄이 재판에서 내란으로 인정되면 그 내란 숙에는 사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난 비상계엄령을 내렸던 전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따라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한국에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다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아주 객관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고 때로는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존중하는 의미가 담긴 다른 표현들을 일상에서는 더 많이 쓰는데요. 그 표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죽음을 의미하는 한자어 사가 들어간 단어들을 알아봤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단어인데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는 사람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장례식장을 가게 돼요. 저에게 죽음은 아직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는 아닌데요. 하지만 한 해가 지날수록 점점 아픈 곳이 많아지는 부모님을 보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오늘 내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자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후회 없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특별한 표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